확성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평소라면 전투 동원 같은 단어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흘러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스피커는 한 번도 숨을 고르지 않았다. 같은 문장을 반복했고 반복될수록 문장 속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원고를 고치며 있는 것처럼. 전 전략무기 부문, 전 부문, 특별 경계, 이동 통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놓쳤다.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가 이웃벽을 뚫고 나가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왜 저 단어가 오늘? 왜 하필 전략무기였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심장이 먼저 도망치듯 뛰었을까? 내 직장은 외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건물이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을 보기 위한 창문이 아니었다. 낮에도 커튼이 내려와 있었고 밤이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중으로 덧댔다. 북한에서 전략무기라는 단어는 신앙처럼 취급된다. 그걸 감히 의심하는 순간 인간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 나는 전략무기 감사실의 고위 조사관이었다. 이름은 직함 뒤에 숨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도 조심했다. 어떤 이들은 존댓말을 붙였고 어떤 이들은 눈을 피했다. 나는 그 눈빛이 경외인지 공포인지 구분하지 못한 척했다. 구분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직문하고 웃는데 그날 아침 출근길엔 평소 없던 검문이 생겼다. 종이 한 장, 도장 하나로 통과하던 구역에서 통행증 전수검사라는 붉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병사들은 눈밑이 퍼렇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방아쇠 쪽으로 가 있었다. 검지나가던 사람들이 서로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 발자국 소리조차 죄가 될까봐 조심했다. 검문소 앞에서 나는 바지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고여서 종이처럼 축축했다. 내 가방 안에는 내가 늘 들고 다니는 조사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얇은 장갑 한 켤레, 봉인용 빨간 인주,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찍히는 확인도장. 이 도장은 누군가를 살리는 도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장내는 도장일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그날 그 도장이 내 목을 조일 줄은 몰랐다. 검문이 끝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사람들이 없는 복도에서만큼은 발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나는 걸음을 줄이고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을 훑었다. 비상소집 명령, 문 강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기록물 관리 강화, 외부 반출 엄금, 외부 반출. 나는 순간적으로 목이 말랐다. 물이 아니라 숨이 필요했다.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서가 떠올랐다. 내가 몇 달 동안 밤마다 손끝으로 문장들을 만지며 정리했던 보고서. 단순한 결함 지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긴 구멍을 증명하는 기록. 내가 직접 확인한 숫자들, 장비 인수 기록의 비정상적인 공백, 그리고 현장 검수 때만 존재했던 흔적. 그 보고서는 단지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국가가 미치도록 숨기고 싶은 얼굴이었다. 내 방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불렀다. 동무, 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는 데에도 허가가 필요한 것 같은 아침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너무 정중해서 더 위험했다. 보위부 합동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비밀조사반이라는 말이 내 귀 안쪽에서 울렸다. 내가 왜 떨고 있는지 누가 봐도 이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미 그 전부터 떨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쓰고 있는 보고서가 완성되는 순간
나는 끝난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는 걸. 그날 이후 서류철이 넘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서류철이 넘어간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이미 명단에 올라간 걸까? 나만 모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늘 하나가 따라붙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날의 비상방송이 있기 전까지 내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이라는 단어에 가까웠다. 전략무기 감사실 고위 조사관. 배급이 줄어들어도 나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몫을 받았고, 겨울이면 사무실 난로는 다른 부서보다 먼저 켜졌다.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묶어두는 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 부서는 매달 한 번 충성 결의 학습을 했다. 책상 위엔 붉은 구호집이 펼쳐지고 모두가 같은 문장을 따라 읽었다. 읽는 목소리는 크지만 눈동자는 비어 있었다. 한 줄씩 읽을 때마다 나는 내 안에서 뭔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런데도 끝나고 나면 늘 같은 질문이 남았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원래 기술자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 설비를 고치던 사람이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쇠냄새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서류보다 기록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 거짓말은 입으로 만들지만 숫자와 도장은 손으로 남긴다. 감사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배운 것도 그거였다. 기록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인간이 기록을 배신할 뿐이다. 내 일은 단순히 서류를 보는 게 아니었다. 전략무기 관련 단위는 특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숨겼다. 그래서 감사는 더 집요해야 했다. 우리는 현장에 내려가기 전 검열 대상 공장과 연구소의 수령, 인수장부를 먼저 뜯어봤다. 같은 부품인데 월마다 무게가 달라지거나 부품 코드가 하루 만에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건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수일 리 없는 조직이었다. 나는 그런 틈을 잡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밖에서는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내가 항상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위라는 말은 더 높은 곳에서 더 깊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통제는 삶의 구석마다 박혀 있었다. 출근길엔 통행증을 늘 안쪽 주머니에 넣어야 했다. 겉주머니에 넣으면 소매치기가 아니라 검문소 병사의 손이 먼저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이동 제한 강화가 걸렸다. 시장 쪽으로 가던 버스가 도중에 돌아섰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피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통제가 아니라 목줄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통제가 기다렸다. 우리 동네에는 조직 생활을 맡은 인민반장이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마치 친절한 이웃처럼 문 앞을 사성했다. 잘 지냈어? 라는 인사가 사실은 확인이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문제없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숨쉬고 있다는 보고.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불만이고, 너무 웃으면 숨기는 게 있다는 얼굴이 되니까. 그때까진 그런 삶도 그냥 북한의 일상이라 생각하려고 했다. 견디면 된다. 버티면 된다. 대신 가족만큼은 지키면 된다. 내게 가족은 아내와 어린 딸 하나였다. 딸은 겨울마다 손등이 갈라졌다. 약이 없어 동상용 연고를 얇게 펴바르고 나는 딸의 손을 내 장갑 안에 넣어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봄되면 괜찮아. 그 말이 아이를 위한 말인지 나 자신을 위한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오래전부터 작은 균열이 있었다. 감사실에서 일하면서 나는 자주
사라진 사람들을 봤다.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없는 사람. 장부에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뒤의 인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럴 때마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위장이 쥐어짜듯 아팠다. 나는 배를 감싸진 채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균열이 이상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부서 차량 트렁크에서 장비 가방을 꺼냈다. 검수 때 쓰는 장갑, 봉인줄, 인주. 그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누군가 실수로 넣었을 리 없었다. 봉투는 너무 깨끗했고, 너무 얇았고, 너무 가벼웠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갔다. 커튼을 더 내렸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전략무기 부품 인수 코드가 적혀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체계와 달랐다. 숫자 배열이 어긋나 있었다. 마치 같은 척 하면서도 일부러 틀린 듯한 유혹 같은 틀림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때 내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왜 이런 코드가 내 손에 들어온 걸까? 왜 하필 내가 담당하는 구역의 코드일까? 그리고 이건 누가 던진 미끼일까? 아니면 살려달라는 신호일까? 그날 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내 양말 속에 숨겼다. 서랍이 아니라 몸에 숨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퇴근길에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내가 그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걸 나만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길로 출근했고, 사무실 문을 열 때도 손잡이를 3번 돌리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누구든 평소와 다른 사람을 먼저 찾는 곳이 북한이니까. 그 작은 다름 하나가 어느 날 밤 누군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이 된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리듬이 깨져 있었다. 그 종이 한 장. 나는 출근하자마자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평소라면 정기 감사 자료라는 제목을 훑고 결제선부터 확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내 시선은 맨 아래 가장 작은 숫자들로만 내려갔다. 인수 날짜, 이동 경로, 보관 창고 번호,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규칙과 맞지 않는 빈칸. 원래 전략무기 부품은 빈칸을 만들지 않는다. 모든 빈칸은 누군가의 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빈칸은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기록실로 내려갔다. 기록실은 늘 축축한 냄새가 났다. 종이와 먼지, 오래된 잉크 냄새가 섞여서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곳. 그곳에서 나는 구형 배장 장부를 꺼냈다. 전표 번호가 줄지어 적힌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손끝이 검은 잉크에 물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확실해졌다. 내가 받은 종이 속 코드와 똑같은 배열이 어느 페이지에도 없었다. 없는 게 정상이라면 왜 누군가는 그걸 내 손에 쥐어줬을까? 없는 게 정상인데도 왜 내 머릿속은 이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꽉 찼을까? 위장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두려운 거라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부서 회의가 있었다. 간부들은 늘 그렇듯 큰 소리로 말했고, 작은 사람들은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회의 내내 보고서 진행 상황이라는 말만 들렸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내 양말 속에 숨겨둔 종이가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느낌이 났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조사관인 철수동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보다 직급이 낮았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우리 감사실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은 대개 눈치로 살아남는다. 그가 낮게 물었다. 요즘 밤에 잠은 좀 잡니까? 나는 종이를 생각했다. 보이부를 생각했다. 그리고 혹시 이 질문 자체가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웃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잠은 자야지. 안 자면 사람이 버티질 못하오. 철수 동무는 잠깐 내 얼굴을 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심하시오. 요 며칠 기록실 근처에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낯선 얼굴. 그 말은 보이부와 동의어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록실로 내려갈 때마다 복도 끝 그림자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발걸음 소리가 겹치면 즉시 멈춰섰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 웃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와도 리듬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고 묻고 싶어 했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도 연루될까봐.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면서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다. 밤이 깊어 딸아이가 잠든 뒤 나는 혼자 부엌 쪽으로 갔다. 그리고 벽틈에 숨겨두었던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원래 나는 이런 걸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괜한 호기심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감사실에서 누구보다 많이 봐왔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아주 조금만 돌렸다. 지직하는 잡음 사이로 낯선 말투가 스쳐갔다. 확실히 북한 방송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부드럽고 더 빠르고 이상하게도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는 톤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려서 다이얼이 흔들렸다. 잡음이 다시 커졌다.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탁 하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고리를 건드린 듯한 아주 사소한 소리. 나는 라디오를 즉시 껐다. 숨도 멈췄다. 몸이 먼저 얼어붙었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은 부엌의 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밖에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잠시 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다. 양말 속에 숨겨둔 그 종이. 부품 코드가 적힌 종이. 종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정면으로 의심했다. 이게 정말 실수로 내게 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던진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뒤따랐다. 혹시 내가 이미 선택된 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덫 안에 들어온 건 아닐까? 나는 종이를 다시 접어 숨겼다. 그리고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 말만 맴돌았다. 내가 찍힌 걸까? 사람이 사라지는 건 북한에서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특별한 건 그 사라짐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처리된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옆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던 동무가 어느 날 아침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누가 묻지도 않고 누구도 이름을 크게 말하지 않는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공백을 보고도 눈을 돌린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날 그 공백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생겼다. 우리 감사실엔 현장 검수 전담으로 내려가던 조사원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길성동무. 손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았다. 무엇보다 늘 내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이던 사람이었다. 그가 어느 날 오후 기록실에서 자료를 가져오겠다며 나갔다. 거장 동지, 금방 오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처음엔 다들 그냥 다른 부서 호출이라 생각했다. 전략무기 쪽은 상급 지시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퇴근 시간에도 그의 책상은 그대로였다. 찻잔만 반쯤 비어 있었다.
그의 연필은 반쯤 깎인 채 멈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름표가 책상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의 서류함까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건 부재가 아니었다. 삭제였다. 점심 무렵 부서장에게서 짧은 지시가 떨어졌다. 귀성동무는 다른 임무로 전출됐다.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 문장 끝에 공기가 차가웠다. 전출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고도 남은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는 방식. 그건 늘 같은 결말을 뜻했다. 그날 이후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대화가 사라졌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나왔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길게 말하지 않던 단어가. 뷰웨이브.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부서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보위부 합동조가 들어왔다. 내부조사다. 내부조사. 그 말은 곧 누군가가 이미 죄인이란 뜻이었다. 죄를 찾는 조사가 아니라 죄인을 정해놓고 증거를 채우는 절차. 감사실에서 나는 그런 걸 수없이 봤다. 그런데도 그날은 달랐다. 내 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이 가심에서 걸렸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가 떠올랐다. 그 종이, 그 부품 코드, 그리고 내가 밤마다 집에서 몰래 대조해본 기록들. 길성동무가 사라지기 전날 그는 나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었다.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에. 과장동지, 요즘 자료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나는 그때 웃어넘겼다. 이상한 점은 원래 늘 있지. 그게 우리 일이잖소. 길성동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지금 생각하면 경고였던 것 같았다. 그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려 했던 걸까? 나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일부러 길을 바꿨다. 큰 길을 피하고 골목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다가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 그리고 문 앞에서 나는 멈췄. 문틈에 아주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흰 종이도 신문지도 아니었다. 감사실에서 쓰는 것과 같은 질감, 같은 두께. 누군가 내 집에 다녀갔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흔적. 나는 종이를 손으로 잡지 못했다.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천천히 발끝으로 밀어 빼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쳤다. 얇은 문장 하나. 기록은 정직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감사실에서 가장 많이 쓰던 말이었다. 내가 신입들에게 가르치던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내 집 문 앞에 있었다. 누가 이걸 썼을까? 길성동무? 아니면 보위부?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내 귀가 먼저 아팠다. 나는 종이를 접어 바로 불에 태웠다. 아주 작은 조각까지. 제가 흩어지자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다. 그날 밤 딸아이는 내 무릎에 기대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더 잔인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같이 무너진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단어들이 집안 공기에 남아 아내를 죄인으로 만들 것 같았다. 대신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당분간 아무도 믿지 마.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창밖에서 누군가 기침만 해도 나는 몸이 굳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새 문서가 놓여 있었다. 붉은 결제선, 그리고 제목 전략무기 감사 특별보고, 재검토 지시, 재검토. 여다본다는 투정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보고서를 다시 나는 문서 첫 장을 넘기며 알았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다. 이 문이 닫혔구나.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사람은 불안하면 세상이 다 자신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감사실에서 오래 버틴 사람은 안다. 기분 탓과 신호는 다르다. 특히 보이부가 움직일 때는 공기부터 달라진다. 그날부터였다. 내가 걸으면 누군가도 같이 걷는 느낌. 내가 멈추면 뒤쪽 공기가 같이 멈추는 느낌. 출근길 검문소는 더 두꺼워졌다. 원래는 통행증만 확인하던 병사가 어느 날은 가방을 열라고 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쳐보라고 했다. 그는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종이를 넘겼고 나의 숨을 맞는 것처럼 얼굴을 가까이 댔다. 나는 웃지도 못했고 화도 낼 수 없었다. 고위 조사관이라는 직함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는 손가락의 뿐이었다. 그리고 그 지시가 분명해졌다. 이동 제한 강화. 심해로 나가는 차량은 특정 시간 이후 금지. 예외는 공무뿐. 하지만 공무도 서류가 있어야 했다. 서류에도 도장이 있어야 했다. 도장에도 서명이 있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 서명이 내 것인지 확인하는 검문까지 생겼다. 그날 오후 나는 조사팀장에게 호출을 받았다. 방 안엔 평소 없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얼굴. 눈동자가 마치 유리처럼 차가웠다. 팀장은 내게 말했다. 또 특별보고 재검토는 보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뷰웨이브.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종이를 넘기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면 떨림이 들킬 것 같아 참았다. 남자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아주 천천히 물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외부 자료를 참고한 적이 있어. 외부 자료. 그 말은 곧 남조선이라는 뜻이었다. 중국이라는 뜻이었다. 밖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내부 인수 기록과 현장 점검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의 끄덕임이 납득인지 기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 대답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대답을 서류에 박아두는 것 같았다. 나중에 틀리면 그 문장 그대로 내 목을 조일 수 있게. 며칠 뒤부터 내 업무 흐름이 이상해졌다. 내가 열람하던 자료가 갑자기 사라졌다. 기록실 담당자는 위에서 회수했다고만 했다. 누구인지 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혀끝만 굴렸다. 회의 시간도 바뀌었다. 예고 없이 소집되었다. 나는 화장실을 가던 길에도 되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보이는 감시가 시작됐다. 사무실 문 앞에 모르는 병사가 서 있었다. 원래 경비는 건물 1층에만 없는데 그날부터 우리 층에도 배치됐다. 그는 서 있는 자세가 너무 단정했다. 눈길을 주지 않지만 나를 놓치지 않는 눈. 퇴근 후에도 비슷한 느낌이 따라왔다. 시장 골목에서, 멀리서, 유리창 반사 속에서 누군가 내 뒤를 걷는 것이 보였다. 집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아내는 쌀독을 열어보고 한숨을 삼켰다. 배급이 줄었다. 그나마 우리 집 목도 줄었다.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가 조용한 처벌을 시작했다는 걸. 먹을 게 줄어드는 건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다. 입을 막는 방법이다. 가족의 위장을 쥐고 흔드는 방식이다. 딸아이는 밤마다 기침을 했다. 약이 없었다. 이웃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다. 부탁하는 순간 우리가 문제 집안이라는 사실이 퍼질 테니까. 나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많이 봤다. 내가 너무 정직하려 했다. 그날 밤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현관 쪽이 아니라 창문 아래쪽. 누군가 담벼락 가까이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지 못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숨을 크게 쉬어도 안 됐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또 왔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입에서 실제 문장이 나왔다. 이제 우리를 보고 있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이 다가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음날 출근하자 내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무 표시 없는 봉투. 그런 봉투는 감사실에서 아주 분명한 의미였다. 연행전 통지처럼. 조용히 놓이는 물건.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다. 그래도 결국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지시문이 들어있었다. 금일 알스팔시 기록실 단독 점검. 관련 자료 전부 제출. 단독 점검.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다. 그들은 내가 뭘 숨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숨기길 바라는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조사관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조사 대상이었다. 1파시에 기록실 단독 점검. 그 시간표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빈 방으로 부르겠다는 뜻이었다. 사람들 눈을 피한 곳, 질문이 사라지는 곳,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방식이 달라지는 곳. 그날 오후 감사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 자체가 제거된 느낌이었다. 2층 출입문 앞에는 평소보다 2배의 경비가 서 있었다. 출입할 때마다 통행증을 내밀어야 했고 그들은 내 통행증 번호를 작은 장부에 따로 적었다. 단순 확인이 아니라 기록. 나는 그 손놀림을 보면서 알았다. 이미 돌아갈 길은 닫혔다. 기록실로 내려가기 직전 통신 담당이 내게 다가왔다. 과장 동지, 오늘부터 부서 내부 전화선 점검이랍니다. 통화 잠시 제한됩니다. 그가 말끝을 흐린 이유를 나는 이해했다. 전화선 점검, 통화 제한. 그건 통신 문제가 아니라 고립이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마지막 말조차 밖으로 새지 않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그 순간부터 숨이 더 무거워졌다. 3-8시가 되자 기록실 문 앞에서 보이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유리 같은 눈의 남자. 그는 내게 손짓했다. 들어가시오. 기록실 내부는 습기와 종이 냄새가 섞여 더 답답했다. 전등 불빛은 낮게 깜빡였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밤마다 떠올리던 한 문서가 있었다. 전략무기 감사 특별 보고서. 내가 쓴 보고서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미 페이지를 여러 번 넘긴 흔적이 있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다. 어떤 문장에는 연필로 얇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선은 칭찬이 아니라 표적 표시였다. 보호일부 남자는 매 앞에 작은 금속 상자를 놓았다. 잠금 장치가 달린 상자였다. 나는 그 상자를 보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과장 동지, 그가 말했다. 이건 무엇이오? 상자 안에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종이, 그 부품 코드가 들어있었다. 내 양말 속에 숨겨둔 종이와 같은 종이, 같은 배열, 같은 잉크 번짐. 나는 목이 마르다 못해 혀가 말라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걸 내게 주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본 것이다. 보웨이브 남자는 아주 천천히 보고서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여기 부품 인수량이 현장 부걸량과 맞지 않는다. 동무가 직접 확인했지? 나는 대답해야 했다. 하지만 대답하는 순간 나는 확인한 사람이 된다. 확인한 사람은 책임자가 되고 책임자는 죄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여기 창고 봉인번호가 2번 바뀌었는데 보고책엔 한 번만 보고됐다. 그 문장은 내가 가장 조심해서 쓴 문장이었다. 이름을 넣지 않고 조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사실만 남긴 문장. 그런데도 그 문장은 칼처럼 살아있었다. 남자는 묻지 않았다. 대신 더 무서운 말을 했다. 동무는 이런 기록을 왜 남겼어? 그 질문은 왜 조사했냐가 아니었다. 왜 살아있으려 하냐? 라는 질문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진실이 올라왔다. 나는 조사관으로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의 결함을 적발했다. 늘 위를 향해 결제를 올렸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달랐다. 이 보고서에는 전략무기 부문 내부에서 부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도 없는 부품들. 그 부품들이 향한 곳은 정상 생산이 아니었다. 군소 창고도 연구소도 아니었다. 나는 현장 검수 때 딱 한 번 이상한 걸 봤다. 창고 뒤편 작은 공간. 원래 비워둬야 할 공간에 임시로 설치된 조립대가 있었다. 조립대 위엔 금속가루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불꽃 절단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 있었다. 파란색 검수 페인트가 칠해진 부품 절단면. 그 페인트는 감사관만 사용한다. 검수 완료 표시. 이건 이상 없다는 도장 같은 색. 그런데 그 부품은 잘려 있었다. 누군가가 검수 후에 부품을 갈라내고 내부를 빼냈다는 뜻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숨기는 심장을 누군가가 훔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훔친 심장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비웨이브 남자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동무는 너무 많이 봤어. 딱 그 한 문장.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그들은 인정했다. 내가 많이 봤다는 걸. 그리고 많이 본 살아남지 못하는, 많이 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그때 문이 열렸다. 내 부서장과 또 다른 간부가 들어왔다. 부서장은 내 눈을 피했다. 그 눈 피함이 모든 걸 말했다. 그는 아주 짧게 말했다. 과장동무, 오늘부터 업무에서 제외된다. 상부지시다. 업무에서 제외. 그 말은 곧 시스템에서 제외라는 뜻이었다. 나는 웃지도 못했다. 항의도 못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지막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행동 같았다. 기록실을 나오자마자 나는 복도 끝에 서서 숨을 삼켰다. 내 손이 떨렸다. 뼛속까지 떨렸다. 그때 내 안에서 마지막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날 오전 딸아이에 반해 조사가 들어왔다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 직업을 묻고 집안 사상을 묻고 이상한 말을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버티는 순간 아이가 먼저 부서진다. 그날 밤 나는 밥을 먹는 척했다. 젓가락을 들고도 밥알을 삼키지 못했다. 대신 아내의 눈을 피한 채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딸아이 겨울 외투 안쪽 솔기에 손을 넣어 작은 동뭉치를 꿰매 넣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자 나는 낮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다. 불 속에서 타버린 줄 알았던 그 종이의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꺼내 다른 종이에 아주 작게 옮겨 적었다. 부품 코드, 봉인번호, 날짜.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기록은 정직해야 한다. 그 말을 누군가 내 문 앞에 남겼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정직한 기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 그럼에도 나는 써야 했다.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무기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미 끊어졌다. 이제부터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고립되면 소리부터 잃는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할 이유도 사라진다. 대신 귀가 커진다. 작은 발소리, 멀리서 닫히는 문,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마찰음까지 전부 경고처럼 들린다. 업무에서 제외된 다음 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출근할 수 없었다. 부서에서 내려온 통지서는 짧았다. 대기.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대기. 놓는 겉하는 안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을 매달아 는다. 연락줄을 끊고 동선을 끊고 생활을 끊는다.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린다. 그날부터 전화는 먹통이 됐다. 집 전화도 동네 공중전화도. 누가 먼저 끊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였다.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인민반장이 막았다. 요즘은 이동 통제가 심해서 말이오. 집에 있어. 괜히 돌아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그 목소리는 친절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집 앞에는 늘 같은 남자가 보였다. 처음엔 그림자였다. 그 다음엔 몸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담벼락에 기대어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 숨기지도 않았다. 숨기지 않는 건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밤에는 발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창문 아래에서 멈추는 발, 담장 너머로 스치는 기침. 그리고 가끔은 누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신발을 비비는 소리. 아내는 저녁마다 밥을 덜었다. 배급이 끊겼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유를 묻지도 못했다. 묻는 순간 질문 자체가 불만이 된다. 딸아이는 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그 작은 몸을 안고 있으면 더 무서웠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킬까? 아내는 누가 부서지지 않게 잡아줄까?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기다리면 끝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더 어렵다. 감사실에 있을 땐 정보가 있었다.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연락할 사람조차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다. 낡은 종이에 적힌 쪽지였다. 인민반장이 전해줬다. 옛 동무가 안부 묻더이다. 쪽지엔 이름이 없었다. 대신 장소만 있었다. 내일 새벽 제2전력공급소 뒤창고. 전력공급소. 그곳은 나에게 익숙한 장소였다. 감사실 업무 때문에 몇 번 점검 나갔던 곳. 시설은 낡았고 사람들은 적었고 무엇보다 야간엔 소음이 많아 발소리가 묻혔다. 딱 만남에 적합한 곳이었다. 아내는 내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다. 가지 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아내의 눈 속 공포가 확실한 현실이 될 것 같았다. 다음날 새벽 나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다. 감사실 외투가 아니라 오래된 작업복. 신발도 바꿨다. 바닥이 다른 운동화. 발자국이 작게 남는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밤새 적어둔 종이 조각, 부품 코드와 봉인 번호가 적힌 메모를 허리띠 안쪽에 감췄다. 심장이 뛸 때마다 종이가 살에 닿았다. 마치 이 종이도 같이 숨쉬는 것처럼. 전력 공급소 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철수 동무였다. 내 옆에서 일하던 조사관. 그가 나를 보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동지, 아직 살아있었군요. 그 말이 이상했다. 인사라기보다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낮게 물었다. 이쪽지, 동무가 보낸 거요? 철수는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냥 담배를 손가락으로 굴렸다. 그 작은 행동이 너무 길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과장 동지, 지금 남아있으면 가족까지 끝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제가 길을 압니다. 국경 쪽으로 가는 화물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붙으면 중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경, 화물 라인.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 구체성이 오히려 나를 얼게 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물었다. 왜? 동무가 이걸 알고 있어.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차가웠다. 차가움이 살을 뚫고 뼈까지 내려갔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믿지 않으면 오늘 밤에 끌려갑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딸깍. 제 잠금이 풀리는 소리였다. 내 온몸이 굳었다. 철수의 눈이 그쪽으로 잠깐 움직였다. 그 짧은 시선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이 만남은 구출이 아니었다. 검거였다. 철수는 나를 팔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는 동료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오래 믿어온 안전한 얼굴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올감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철수가 내 팔을 더 세게 잡았고 나는 팔꿈치를 틀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뷰웨이브, 그 유리눈 남자가 맨 앞에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승리의 표정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뛰었다. 창고 뒤쪽 전선 더미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전선은 차가웠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귀에서 서라! 라는 짧은 명령이 들렸다. 총소리는 없었다. 아직은. 그들이 총을 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았다. 죽이기 전에 더 많은 걸 뽑아내야 하니까. 나는 울타리를 넘어 골목으로 빠졌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찢었다. 숨이 너무 차서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기침은 곧 좌표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행동만 남았다. 준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가는 순간 가족을 같이 죽이는 길이 된다. 나는 곧장 마음속에 딱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돌리던 남자. 말이 적고 눈이 빠른 사람. 사람들은 그를 연결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렇고 나는 결심했다. 돈은 딸 외투 안쪽에 숨겨뒀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허리띠 안쪽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보위부의 사냥감이 됐다. 그날 새벽 나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이제는 발안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작은 성냥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시장 브로커에게 보내는 신호가 적혀 있었다. 만날 시간, 만날 장소, 그리고 딱 한 문장. 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적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이 문장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더 빨리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건 물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같았다. 누구나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를 찾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지도 위에 점 하나가 찍힌다. 나는 이틀을 굶었다. 굶었다기보다 먹을 수가 없었다. 배가 고픈데도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울렁거렸다. 땀이 마르고 입술이 갈라지고 눈앞이 순간순간 흔들렸다. 그 와중에도 나는 허리띠 안쪽의 종이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내 생존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드디어 시장 끝, 철판을 깔아 만든 임시 상점들 사이에서 그를 만났다. 낡은 모자, 회색 외투.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너무 평범한 호칭이어서 더 위험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조사관 동지. 아니, 이제는 조사관이 아니겠군. 나는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요즘엔 다들 알아요. 전략무기 쪽이 뒤집혔잖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전략무기 뒤집혔다. 그건 내 보고서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보고서에 선을 대는 순간 그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손글씨 종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한 줄만 말했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사람 눈이 아니라 물건값을 계산하는 눈빛. 그는 조용히 내 팔을 잡아 시장 뒤쪽으로 끌었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창고템.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곳. 그가 낮게 물었다. 얼마나 깊게 들어갔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목숨을 걸고 확인했던 진짜를 꺼냈다. 그 부품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손실이나 파손으로 처리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전략무기 부문 내부의 특정 단위가 생산 라인을 정성 라인과 분리해 비공식 조립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검수 완료 도장이 찍힌 부품을 밤에 다시 절단해 내부를 빼내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봉인 번호를 바꿔 끼웠다. 고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 완제품을 본 게 아니었다. 내가 본 건 더 끔찍했다. 완성 직전의 것들. 어떤 부품은 목적지가 비어 있었다. 어떤 부품은 인수자 이름 대신 숫자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장부는 마지막 페이지가 아예 뜯겨나가 있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가 전략무기의 심장을 국가의 선 밖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간부 몇 명의 비리 수준이 아니라 위쪽과 연결된 거대한 구멍이라는 것. 내 보고서는 그 구멍을 숫자로 직면했다. 특히 내가 지적한 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전략무기 부품의 핵심이 빠져나갔는데도 생산량은 정상으로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록이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 즉, 전략무기라는 국가 신앙이 내부에서부터 썩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게 왜 위험한가? 북한에서 전략무기는 체제 그 자체다. 그게 흔들린다는 건 신이 피를 흘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날부터 도시 전체가 이상해졌다. 갑자기 전화가 완전히 끊겼다. 시장의 확송기마저 잡음만 내다가 꺼졌다. 사람들은 통신 차단이라고 속삭였지만 속삭이는 순간에도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그리고 며칠 뒤 내 예전 부서 후배에게서 돌아온 짧은 정갈 하나가
내 귀를 찔렀다. 암호가 바뀌었습니다. 내부 문서 열람기 정부 변경. 암호 변경. 그건 단순 보안 강화가 아니라 기록을 다시 잠그는 행위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도 이어졌다. 기록 삭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기록 삭제. 그 말은 곧 내가 가진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내가 본 것, 내가 적은 것, 내가 증명한 것, 전부 없었던 일로 바뀐다. 그러면 남는 건 단 하나다. 나만 남는다. 증거 없이.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진실을 본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만든 사람이 된다. 브로커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거 단순 도망으론 안 됩니다. 나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뭡니까? 그는 잠깐 침을 삼켰다. 동무가 가진 기록은 체제가 가장 숨기고 싶은 구멍이요. 그래서 보위부가 미친 겁니다. 지금은 동무 한 명 잡는 게 아니라 동무가 봤던 그 구멍 자체를 없애는 중이요. 그 말이 끝나자 내 등골이 싸늘해졌다. 규성 동무가 왜 사라졌는지, 철수 동무가 왜 나를 팔았는지, 왜 가족의 배급이 끊겼는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들은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록을 지우려는 것이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하나요. 지금 움직이든가 오늘 밤에 끝나든가. 나는 그때 내 안에 어떤 것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고위 조사관이었다. 국가의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록 하나 때문에 내가 국가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가진 이 종이들은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할 마지막 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문은 피를 요구하고 있었다. 브로커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짐이었다. 무게를 달아야 하고 위험을 계산해야 하는 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계산이 오히려 믿을만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배신도 더 빠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내게 호의를 보이는 순간보다 냉정해지는 순간에 더 안심했다. 그는 종이를 내밀었다. 손바닥만한 메모. 규칙이 있어. 오늘부터 동무 이름은 버립니다. 질문도 버립니다. 살아남으려면 말이 줄어야 하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줄어야 한다. 그건 내가 감사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했다. 브로커는 도망길을 3장으로 나눴다. 마치 감사 보고서를 쪼개듯 도망을 절차로 만들었다. 1단계, 내부 감시에서 빠져나오는 것. 2단계, 국경까지 이동. 3단계, 강을 넘고 중국에서 숨을 곳을 찾는 것. 그의 말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간단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아주 현실적인 준비. 먼저 통행증. 내 통행증은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다. 검문소 병사들이 내 번호를 따로 적는 순간 그 종이는 목줄이 된다. 브로커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낡은 종이, 잉크가 번진 도장. 이건 공업설비 수리반 임시 파견증이요. 얼굴은 안 보이고 도장만 보이면 되는 자리. 동무 체격이면 작업자처럼 보일 거야. 나는 그 종이를 받자마자 손끝이 얼었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가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현실이 더 끔찍했다. 그 다음은 신호였다. 응? 말로는 안 된다. 전화는 이미 죽었다. 브로커는 아주 작은 성냥갑을 내게 주며 말했다. 밖에서 성냥갑을 세워두면 위험. 눕혀두면 안전. 뚜껑이 반쯤 열려 있으면 바로 이동. 나는 그걸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내 목숨이 될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다. 마지막은 시간이었다. 도망은 밤에 하는 게 아니다. 북한에선 밤이 가장 위험하다. 야간 검문이 강화되고 이동 자체가 의심이 된다. 브로커는
낮을 골랐다. 다음 검문 강화가 오기 전 화물 운송 대열이 움직이는 시간에 끼어야 하오. 사람들은 군용 트럭만 보느라 옆 사람 얼굴은 안 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을 뻔했다. 얼굴을 안 보는 나라. 그게 나를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는 준비일 뿐이었다. 문제는 내 기록이었다. 허리띠 안쪽에 감춰둔 종이 조각들. 부품 코드, 봉인번호, 날짜, 조작 흔적. 이건 내가 살아남는 이유이자 내가 죽는 이유였다. 브로커는 내게 말했다. 건 가져가 돼. 절대 밖에 꺼내지 마오. 중국에서나, 아니, 더 멀리 가서 꺼내시오. 나는 종이를 꺼내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손으로 허리 쪽을 한번 눌러 확인했다. 그 행동 하나가 내 삶을 설명했다. 그날 밤 나는 집 근처로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도 없었다. 나는 사람 없는 골목 끝에서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로 짧은 물건 하나를 보냈다. 딸아이 외투 안쪽 솔기 속에 돈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 그리고 준비하라는 뜻. 글로 쓰면 증거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아주 작은 행동으로 남겼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사탕 하나. 우리 집 문 앞 돌틈에 끼워두었다. 아내는 그걸 보면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당분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준비가 끝나가던 셋째 날, 브로커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문제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목을 잡고 시장 뒤쪽 폐창구로 더 깊이 끌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뱉었다. 보위부가 국경구역까지 특정구역 봉쇄를 걸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봉쇄. 그 말은 지나가는 순간 잡힌다는 뜻이다. 브로커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원래 계획은 트럭 대열 따라 국경 인근 공업단지로 접근하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근무지 통제까지 걸려서 화물차도 다 뒤집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철수동무의 얼굴이 스쳤다. 그놈의 손목. 그 차가운 손. 그 배신이 남긴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시간을 당겼다. 시스템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 그들은 내가 가진 기록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브로커는 결정했다. 노선을 바꿉니다. 더 위험하지만 방법이 없어. 나는 입을 열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돈으로 안 되는 구간이요. 운으로 가야 하는 구간이요. 운. 감사실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 단어. 기록과 규정으로 살던 내가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내게 작은 천 조각을 건넸다. 작업자 완장처럼 보이는 천. 거기에 기름때를 일부러 묻혀놓았다. 이걸 팔에 감고 말하지 마오. 고개 숙이고 손은 늘 바쁘게 움직이는 척. 나는 천을 팔에 감았다. 거칠었다. 피부가 긁혔다. 그 작은 통증이 이상하게도 현실을 붙잡아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아니,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딸아이가 떠올랐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길성동무처럼 어느 날 삭제될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내 입안은 바짝 말랐다.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옆 사람이 들을까봐 겁났다. 그리고 그때 브로커가 말했다. 내일이요. 더 미루면 끝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내 삶을 끊어냈다. 계획은 완성됐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계획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충분하다. 내가 내 숨을 잘못 쉬는 것만으로 밤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느려졌다. 평소엔 밤이 오면 하루가 끝난다고 느꼈는데 그날 밤은 달랐다. 밤이 끝이 아니라 문 앞에서 멈춰선 판결문 같았다.
도망치든지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 나는 낡은 여관방 같은 곳에 숨어 있었다. 브로커가 마련한 임시윤 신처. 창문은 작고 커튼은 먼지 냄새가 났다. 침대는 너무 낮았고 이불은 얇아도 몸이 더웠다. 열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꽉 찼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조차 내게는 검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을 허리띠 안쪽으로 넣어 종이를 확인했다. 종이가 있다. 숨이 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브로커는 저녁 무렵부터 여러 번 드나들었다. 그는 내게 물도 주지 않았다. 대신 작은 마른 옥수수빵 한 조각을 놓고 갔다. 브로커라 낸 말도 없었다. 나는 그걸 씹으며 깨달았다. 도망길에서 사람은 존엄이 아니라 칼로리로 살아남는다는 걸. 밤 10시쯤 브로커가 다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더 어두웠다. 말투도 더 짧았다. 이제부터 조용히 들어. 나는 숨을 삼켰다. 국경 쪽이 더 막혔어. 그래서 오늘 밤이 아니라 새벽 첫 운송 대열에 붙는다. 새벽. 첫 운송 대열. 그건 마지막 기회와 같은 말이었다. 나는 물었다. 보위부, 움직입니까? 브로커는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해. 이미 움직였어. 내 사람 하나가 방금 잡혔어. 그 말에 내 속이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잡혔다. 그럼 그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숨은 곳이 나올 수도 있다. 내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찔렀다. 피가 나올 만큼 아팠지만 통증이 있어야 정신이 붙어 있었다. 브로커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낡은 통행증, 가짜 파견증. 그 위에 찍힌 도장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이거 보여주면 병사들은 얼굴 안 봅니다. 도장만 봅니다. 그가 말을 멈추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근데 딱 한 군데가 문제요. 어딥니까? 중간검문소. 거긴 요즘 야간 검문 강화로 사람을 잡아채서 눈을 봅니다. 눈이 흔들리면 끝이요. 눈이 흔들리면 끝.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사실에서 나는 늘 남의 눈을 읽던 사람이었다. 이제 내 눈이 나를 죽인다. 잠을 자야 했다. 그래야 새벽에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웠다. 눈을 감는 순간 사람은 방어를 내려놓는다. 지금 내게 눈을 감는 건 스스로 목을 내미는 일이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 조용히 기도처럼 중얼거렸다. 딸아이가 살아있게 해달라. 아내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정치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가족이 내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3번. 짧게, 길게, 짧게. 신호였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다.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고 숨이 거칠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만 했다. 보위부 놈들이 시장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브로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았다.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 시간을 당깁니다. 브로커가 말했다. 지금 나가. 지금 나는 멍해섰다.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준비는 내일에 맞춰져 있었고 몸은 내일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다. 북한에서 계획은 계획대로 간 적이 없다. 항상 누군가의 의심이, 누군가의 지시가, 누군가의 욕망이 시간을 찢어버린다.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말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사라졌고 몸만 남았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다.
골목 끝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짐칸엔 비료자루가 쌓여 있었다. 냄새가 독했다. 코를 찔렀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위로 올라가. 자루 사이로 들어가. 나는 잠깐 멈췄다. 그 순간 머릿속에 딸아이 얼굴이 스쳤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나는 짐칸으로 올라갔다. 비료자루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자루는 축축했고 가루가 목으로 들어왔다. 기침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기침은 총보다 빠르게 나를 죽일 수 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닥 진동이 척추를 때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다. 이제 한 번만 실수해도 끝이다. 트럭이 큰 길로 올라서는 순간 멀리 검문소의 조명이 보였다. 그 흰빛이 너무 밝아서 마치 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내 심장도 함께 말했다. 지금 가야 한다. 트럭 바닥의 진동이 내 이빨을 부딪히게 했다. 비료자루 틈에 몸을 눌러넣고 숨을 삼키는 동안 나는 내가 사람인지 짐인지 구분이 안 됐다. 자루에서 새는 가루가 코 안쪽에 붙어 목으로 내려갔다. 기침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혀끝을 깨물었다. 피맛이 나야만 기침을 멈출 수 있었다. 이게 1단계였다.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 도시를 빠져나가기 전 트럭은 첫 검문소에서 멈췄다. 바퀴가 돌멩이를 밟는 소리, 경비병의 구두 소리, 그리고 누군가 차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루 속에서 손가락을 오므렸다. 허리띠 안쪽 종이가 피부를 찌르는 느낌이 났다. 문 열어! 운전수가 웃는 소리를 냈다. 억지로 낸 웃음. 누군가 짐칸 쪽으로 올라왔다.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자루가 하나 들리며 공기가 갈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숨을 쉬지 않아도 뛰었다. 발자국이 멀어졌다. 자루가 다시 내려앉았다. 나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것조차 소리였다. 검문소를 2개 넘었고 3번째에서 멈췄다. 여기가 브로커가 말했던 눈을 보는 곳일지도 몰랐다. 트럭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 바깥 소리가 더 많아졌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무전을 치는 소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안개가 짙었다. 조명은 번져 보였고 사람 그림자는 형태가 흐릿했다. 안개가 우리를 숨겨주는지 더 잡아먹기 쉽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트럭 옆으로 누군가 바짝 붙어섰다. 짐칸을 열려는 기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대로면 끝이다. 바로 그 순간 트럭이 갑자기 움직였다. 급히, 거칠게. 운전수가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지시가 바뀌었다! 같은 말이 들렸지만 안개 속에서 문장은 찢겨 들어왔다. 트럭이 덜컹이며 방향을 틀었다. 나는 자루 사이에서 몸이 떠오를 뻔했다. 머리가 차체에 부딪혀 순간적으로 별이 튀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서 검문선을 통과했다. 그때부터 2단계가 시작됐다. 국경까지 이동. 길은 점점 거칠어졌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 공업단지 뒤편을 두는 냄새, 석탄 먼지, 기름, 금속. 트럭은 소리를 죽인 채 큰 길을 피해 움직였다. 나는 몸이 굳어가도 자세를 바꿀 수 없었다. 자세를 바꾸는 순간 자루가 움직이고 자루가 움직이면 사람 눈에 띈다. 몇 시간 뒤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엔진이 꺼졌고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려, 지금. 브로커였다. 안개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알아들었다. 나는 자루 틈에서 몸을 빼냈다. 다리가 굳어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브로커가 내 팔을 낚아챘다. 소리 내지 마. 내 입에선 숨 대신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 한 번의 소리로 나는 죽을 수 있었다. 우리는 공업단지 외곽을 따라 움직였다. 철망, 녹슨 컨테이너, 쓰러진 표지판. 국경지대의 공기는 늘 끝의 냄새가 났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냄새. 안개는 더 짙어졌다. 앞사람의 등도 흐릿했다. 브로커는 내게 아주 짧게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짐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조만강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강이 아니었다. 여름의 물살도 아니고 겨울의 완전한 얼음도 아니었다. 안개 속 강은 경계가 지워져 있었다. 물인지 얼음인지 땅인지 모르겠는 얇은 막이 강 표면을 덮고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물로 꺼진다. 물로 꺼지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총이 온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기어서 가. 나는 몸을 낮췄다. 진흙과 얼음이 섞인 바닥이 내 손바닥을 베었다. 바닥은 차갑다 못해 감각이 사라졌다. 숨을 들이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나는 몸을 밀고 또 밀었다. 물기가 바지 속으로 스며들었다. 순간쯤 왔을 때였다. 얼음이 쨍 하고 울었다. 그 소리가 너무 컸다.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런데 멈추는 것도 위험했다. 얼음 위에서 멈추면 체온이 더 빨리 뺏긴다. 생각보다 몸은 빨리 굳는다. 그때 강 너머에서 선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안개 속에서 빛이 길게 흩어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북한 말투였다. 야간 검문. 우리가 들켰다. 브로커가 내 목덜미를 눌렀다. 더 낮게, 더 바닥으로. 나는 얼음 위를 기어서 밀었다. 손끝이 갈라지고 물이 들어오고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 순간만큼은 감사 보고서도 기록도 체면도 없었다. 살고 싶었다. 그냥 살고 싶었다. 우리는 강을 넘어 중국 쪽 둔덕으로 굴러떨어지듯 올라갔다. 그때 뒤에서 짧은 파열음이 들렸다. 총성인지 얼음 깨지는 소린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이 반사적으로 떨렸다. 브로커는 내 어깨를 붙잡고 달렸다. 안개 속 산길. 발밑은 미끄럽고 숨은 뜨겁게 깨졌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기쁠 줄 알았다. 그런데 기쁨은 없었다. 대신 더 큰 공포가 왔다. 중국에서는 북한 말이 더 위험했다. 북한 얼굴이 더 위험했다. 우리는 며칠을 숨어야 했다. 공사장 자재 창고 밑, 버려진 비닐하우스, 냄새나는 돼지우리 옆. 음식은 남이 버린 찐빵 반쪽, 얼어붙은 국수 조각. 배고픔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수치심을 씹었다. 그리고 한밤중 진짜 지옥이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사람들이 뛰는 소리.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다. 중국 공안이었다. 국경 근처에선 탈북자를 잡는 일이 일상이었다. 브로커가 내 손목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헤어져. 나는 순간적으로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 같이 있으면 둘 다 잡혀. 그 말 끝에 나는 아주 짧은 결정을 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버려야 했다. 나는 브로커가 내게 남긴 마지막 길을 따라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안개와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다. 숨이 찢어졌다. 귀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주머니 속 성냥갑이 손에 잡혔다. 내가 살아남으면 이 기록은 살아남는다. 내가 잡히면 기록도 사라진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땅속에 얼굴을 박은 채 숨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갔다. 손전등 빛이 내 등을 스쳤다. 그 빛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지금 소리내면 끝이다. 지금 울면 끝이다. 지금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나는 강을 넘은 게 아니다. 나는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도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다. 중국의 숲을 빠져나와 다시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로 내려왔을 때도 나는 사람의 언어를 잊은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강 위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브로커가 보낸 다른 연결이 나를 찾아왔다.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말투가 중국식 억양에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내밀어 신호를 요구했다. 성냥갑 뚜껑, 작은 표시. 우리는 그걸로 서로를 확인했다. 그때부터 시간은 다시 절차가 됐다. 숨기고, 옮기고, 기다리고, 또 숨기고. 어느 날은 버려진 창고에서 밤을 보냈고, 어느 날은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몸을 겹쳐 누워야 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울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나고 나는 마침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위에 섰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차가 움직였고 도로의 빛이 창문을 스쳤다. 나는 창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밖을 보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질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내게 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했다. 참아. 조용히. 끝까지. 끝까지. 그 말이 진짜 끝인지 또 다른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발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이 왔다. 나는 울 줄 알았다. 무릎이 풀려 쓰러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냥 멈춰섰다. 공기가 달랐다. 냄새가 달랐다.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달랐다. 가장 놀라운 건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걸었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평범함이 나를 찔렀다. 처음 며칠은 나는 계속 티를 봤다. 문이 열리면 몸이 먼저 굳었다. 발소리가 들리면 숨이 멈췄다. 어쩌면 부위부는 강을 넘지 못해도 내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하나원에 들어갔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다. 분명히. 하지만 안전은 곧바로 편안함이 되지 않았다. 침대가 따뜻한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식판 위에 밥이 남는데도 손이 멈췄다. 내가 먹으면 누군가 굶을 것 같은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기선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몸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교육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웃기도 했다. 나는 그 웃음이 낯설었다. 북한에서 웃음은 대부분 허가된 웃음이었으니까. 하나센터로 옮긴 후에도 비슷했다. 모든 게 너무 많았다. 정보가 너무 많고 선택지가 너무 많고 길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밤이 되면 두만강의 안개가 떠올랐다. 얼음이 울던 소리, 손전등빛, 숨을 삼키던 순간 그때마다 내 가슴은
다시 얼어붙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조용한 게 무섭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다. 북한에선 늘 소리가 있었다. 확성기, 구호, 발소리, 감시의 소리. 한국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어떤 밤엔 가족 생각이 나서 숨이 막혔다. 아내는 무사할까? 딸아이는 살아있을까? 내가 남긴 사탕 하나로 그들이 무슨 대가를 치렀을까? 내가 여기서 숨 쉬는 동안 그들은 거기서 숨을 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내 목을 죄었다. 그럼에도 내가 버틴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들고 온 기록 때문이다. 처음엔 그 기록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종이 조각 몇 장이지만 그 안엔 사람들을 죽인 이름들이 숨어 있었다. 내가 기록을 꺼내면 누군가는 더 깊이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록이 없으면 내가 지나온 모든 고통이 단지 도망으로만 남아버린다. 그래서 나는 결국 조용히 그 종이를 펼쳤다. 여전히 내 손글씨는 비뚤어져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그걸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았다는 감각을 느꼈다. 기록은 정직해야 한다. 그 말을 누군가 내 문 앞에 남겼다. 그때는 협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린다. 기록은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사라진 사람들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가끔 뒤를 본다. 아직도 문소리에 놀란다. 아직도 새벽 확성기 소리가 없는 게 낯설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한국의 겨울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순간 나는 내 손등을 바라봤다. 북한에서는 늘 갈라지던 손등, 피가 나던 손등. 그 손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변화를 보며 생각했다. 살아남는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 손이 다시 사람의 손이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여기서 숨 쉬는 동안 그 강을 건너지 못한 누군가의 목까지 살아내겠다고.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두만강의 눈이 아니라 서울의 눈. 같은 흰색인데도 그 흰색은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눈송이가 손바닥 위에 내려앉아 녹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